함경북도 회령의 겨울은 뼈를 깎는 듯한 추위로 기억됩니다. 명화에게 그날 밤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 위로 가느다란 달빛이 비칠 때 등 뒤에서 들려오던 보위부원들의 거친 고함과 총소리. 명화야, 앞만 보고 뛰라. 뒤를 보면 죽는다. 어머니의 그 절규가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벌써 10년입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한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서 명화는 진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따라 옥수수밭이 뜻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명화는 중국인 남편 장 씨를 만나 아들 민호를 낳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농가의 아내요. 어머니였지만 명화의 가슴 한구석엔 늘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여보, 민호 엄마, 오늘은 장마당에 나가지 마오. 저기 윗동네에 공한 놈들이 깔렸다는 구먼. 남편 장 씨가 땀에 젖은 수건을 어깨에 메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명화를 돈으로 사왔다는 사실을 이안해하며 명화에게 단 한 번도 손찌검하지 않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량함조차 명화에게는 구속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거주증도 없는 명화에게 이 집은 안식처인 동시에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명화가 이 척박한 땅에서 정신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순이 덕분이었습니다. 순이는 옆마을로 시집 온 함흥 출신의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전 읍내 장마당에서 우연히 서로의 말투를 알아들었습니다. 저, 혹시 고향이 어디기요?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장터 귀퉁이에서 손을 맞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순이는 명화보다 더 거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신매매단에 끌려다니다 3번이나 팔려간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야 합니까? 내 새끼는 이제 소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미가 누군지도 모르는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순이와 나누는 북한 음식은 명화에게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는 유일한 보약이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만든 속도전 떡을 씹으며 두 사람은 남몰래 고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을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졌습니다. 언니, 들었소? 저기 윗마을 살던 오기가 엊그제 밤에 공안들한테 끌려갔다오. 순이가 사색이 되어 명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기는 두 사람과 가끔 어울리던 또 다른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오기가 한국행 브로커와 연락하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잡혀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화는 5년 전에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냈던 영실이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돛다리를 싸들고 나갔다가 국경 근처에서 잡혀 북송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함. 영실이는 북송된 뒤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다 숨졌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순이야, 입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담벼락에도 귀가 달렸다고 안 하나. 중국 정부는 2024년 들어 감시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었습니다. 거리마다 지능형 안면, 인식 CCTV가 설치되었고 공안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거주자의 손가락 지문과 안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외부와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인 휴대전화가 주타깃이었습니다. 명화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연락하라며 사준 것이지만 그 안에 깔린 위챗 앱은 명화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은 위챗으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공안이 들이닥친다는데 그럼에도 명화는 순이와의 대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잘 잤니? 오늘 저녁은 뭘 해먹니? 같은 일상적인 대화들 속에 숨겨진 안부야말로 그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대화 창 아래로 조금씩 자유라는 이름의 위험한 열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화의 아들 민호가 흑투성이가 된 채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엄마 신분증 안 가져오면 나 학교 나오지 말래. 애들이 나더러 엄마가 북쪽에서 온 귀신이래. 명화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거주증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에게조차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남편 장 씨가 학교에 찾아가 돈을 찔러주고 사정해 보았지만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온 짓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명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달빛을 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새끼 앞길 막는 애미가 되느니 죽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다음 날 명화는 장마당 뒤편 으슥한 골목에서 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 역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나 결심했소. 나도 어제 남편 놈한테 신분증 해달라고 빌다가 얻어맞았소. 우리 더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소. 순이는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한국행을 도와주는 강 실장이라는 사람 연락처요. 함흥에서 같이 넘어온 지인이 알려준 건데 이 사람이 100이면 100다 성공시킨다더구먼요. 명화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순이야, 영실이 기억 안 나니? 잡히면 끝장이다. 언니, 여기서 이렇게 말라 죽으나 잡혀 죽으나 매한가지요. 한국에 가면 우리 민호도 마음 편히 학교 다니고 우리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지 않소. 두 사람은 그날부터 위챗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나름의 암호를 정했습니다. 한국을 고모네 집, 돈을 사과, 이동하는 것을 장사하러 간다고 불렀습니다. 순이 언니, 고모네 집 갈 준비 다 됐니? 사과는 넉넉히 챙겼고? 명화응. 민호 아빠 몰래 조금씩 모아둔 게 좀 있어. 2월 초면 길도 좋고 장사하기 딱 좋겠다는데? 강 실장과의 대화도 위챗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모님들,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중국 공안 내부에도 연줄이 있어서 다 손을 써놨습니다. 허베이성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안전하게 모실 테니 약속한 장소로 나오기만 하십시오. 강 실장의 말은 달콤한 마약 같았습니다. 명화는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으로 가는 상상에 빠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 생전 처음 보는 높은 빌딩 사이를 걷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위챗의 대화 창 너머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공항 관제 센터에서 자신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검은 눈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2월 초가 다가올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공안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이라며 확성기를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심지어 마을 이장은 탈북민 아내를 둔 중국인 남편들을 불러 모아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하라. 숨겨주다 걸리면 당신들도 엄벌에 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남편 장 씨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명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소?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하는 거요? 명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숨겼습니다. 아니, 순이랑 오늘 저녁 뭐 해먹을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요? 장 씨의 눈빛에는 의심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명화는 그 눈빛을 외면하며 차가운 위챗 화면만을 응시했습니다. 실행일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강 실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 실장 2월 5일 새벽 3시. 읍내 폐공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명화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꼭 데리러 올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남편 장 씨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써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화 순이야. 나 준비 다 됐어. 모레 새벽에 보자. 순이응 언니. 나도 이제 마지막 짐 챙겼어. 우리 꼭 살아서 만나자. 이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2월 4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량에는 번호판도 없었고 유리창은 짙은 썬팅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명화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모레 새벽인데. 하지만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콱쾅. 집의 낡은 나무 문이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방패를 들고 무장한 공안 6명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명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눌렸습니다. 야오밍화 명화의 중국 가명. 먼 국가안전법 위반 및 불법 탈출 모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공안. 한 명이 명화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거칠게 빼서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순이와 나눴던 위챗 대화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공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 우리가 내 놈들이 무슨 글자를 치는지 모를 줄 알았나? 너희가 한국을 고모네 집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명화는 눈이 가려진 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근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비밀 구금소였습니다. 그곳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는 이미 순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언니. 순이가 명화의 목소리를 듣고 기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쇠창살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공안들은 그들을 번갈아 가며 취조실로 끌고 갔습니다. 브로커 누구야? 강 실장이라는 놈. 어디 있어? 한국 정보기관에서 누구랑 내통했어? 시키는 대로 다 말하면 북송은 면해주지.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안은 이미 강 실장이라는 인물의 정체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 실장은 공안의 끈앞풀이거나 아니면 이미 체포되어 공안의 지시대로 위챗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명화와 순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안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 안에서 춤을 추던 광대들에 불과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명화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안이 들이민 서류에는 지난 1년간 명화와 순이가 위챗으로 나눈 모든 대화 내용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위치 정보를 끄고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은 기지국 추적을 통해 그들이 어디서 만났는지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탈북자들은 착각하고 있어. 이 스마트폰은 너희의 도구인 것 같지? 아니. 이건 우리가 너희 목에 채워놓은 보이지 않는 개목걸이다. 공안 팀장의 비웃음 섞인 말에 명화는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미 수만 명의 탈북민 신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위챗에서 한국, 탈북, 돈 같은 키워드가 감지되면 즉시 인공지능이 경보를 울리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명화와 순이의 체포 소식은 허베이성 일대 탈북민 사회에 원자폭탄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둘이서 사적인 문자만 보냈는데 바로 잡혀갔대요. 세상에, 이제는 위챗도 못 쓰고 전화도 못 쓰겠네. 공포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을 강물에 던지거나 아예 전원을 꺼버리고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평소 자식들, 교육 문제나 생활 정보로 활발하던 단체, 대화방은 순식간에 유령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장마당에서 서로를 만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공안의 눈에 띄어 모의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안은 이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더욱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탈북민들의 거주지를 수시로 수색하고 휴대전화 검사를 일상화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은 탈북민들에게 거대한 디지털 수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구금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명화의 남편 장 씨는 전 재산을 털어 공안들에게 매물을 바치며 명화의 석방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체제 전복 시도다. 조만간 국경으로 이송될 거다. 3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명화와 순이는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 트럭에 태워졌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단동, 북한으로 넘어가는 국경지대였습니다. 명화는 트럭 창문 틈으로 멀어지는 시골 마을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민호와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남편 장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죽어도 잊지 마라.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국경 근처에 도착하자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년 전 목숨을 걸고 건너왔던 그 강이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죽음을 향해 그 강을 다시 건너야 합니다. 저 멀리 북한 쪽 보위부원들의 칙칙한 군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굶주린 늑대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화와 순이가 북송되었다는 소식은 끝내 장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집 앞마당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민호 엄마, 제발 살아만 있어 줘. 어린 민호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왜 엄마가 안 오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명화와 순이는 그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져야 할 불온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도 수만 명의 탈북민이 중국 땅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행이라는 희망을 가슴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위챗의 대화 창은 비어있고 스마트폰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자유를 꿈꿨던 죄로 사적인 대화 한 조각조차 감시당해야 했던 두 여인의 비극. 이것은 단지 명화와 순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공안의 촘촘한 디지털 그물망 아래서 수많은 그림자, 인생들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자유의 꿈은 그렇게 위챗의 0과 1의 신호 속에 갇혀 차가운 북한 땅으로 사라져갔습니다.